손수건 안감을 뜯자 얇은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젊은 은희가 갓난아기를 안고 뒷면에 삐뚤빼뚤한 글씨. 엄마 미워했지만 닮고 싶었어요. 할머니를 찾게 되면 이 손수건을. 춘자는 사진을 떨어뜨립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엄마가 우리에게 쓴 편지. 하연이 울먹입니다. 춘자는 테이블에 엎드려 20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은희야, 미안해. 너무 늦었구나. 분식집이 조용해지고 모두가 그 슬픔을 지켜봅니다. 엄마가 찾고 싶었을 때 못 찾아줬어. 하지만 이제라도. 춘자는 두 손녀의 손을 잡습니다. 내 딸들은 내가 지킬게. 오늘 사연이 뚝뚝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누르시면 행복과 웃음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을지로 골목 끝자락, 새벽 5시 반. 낡은 상가 건물의 철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김춘자, 68배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진 여인이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정하게 말아올린 파마머리, 옥색 잠바 위로 목에 두른 스카프가 아침 공기의 살랑입니다. 손에 든 낡은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흘러나오고 그 애절한 목소리가 시장 골목 구석구석으로 번져갑니다. 춘자는 철문 앞에 잠시 멈춰섭니다. 골목 저편으로 하나둘 불이 켜지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시루를 올리고 생선가게 주인이 얼음을 깔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50년 넘게 지켜본 풍경입니다. 춘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라디오 볼륨을 낮춥니다. 젊을 땐 돈이 전부였지. 춘자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IMF가 왔을 때도 난 쓰러지지 않았어. 남들이 가게 문 닫을 때 난 오히려 건물 하나를 더 샀지. 악착같이 모았고 아껴 썼고 결국 살아남았어. 하지만 그 말끝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딸은 그때 사라졌구나. 뒤에서 경쾌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한 손에 들고 다가옵니다. 젊은 여자, 깔끔한 정장에 하이힐 소리가 골목바닥을 두드립니다. 사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셨죠? 오전에 세무서 들르시고 오후에 땡땡동 원룸 점검 예정이십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말을 잇습니다. 아, 그리고 땡땡동 원룸 302호 건인데요. 월세가 넉 달째 밀렸습니다. 독촉 문자도 여러 번 보냈는데 익십이네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춘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넉 달이나? 네. 처음엔 연락이 닿았는데 요즘엔 아예 전화도 안 받으십니다. 명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춘자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명도. 집을 비워내라는 말. 법적으로는 당연한 절차지만 왠지 그 단어가 입에 쓰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춘자는 이내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 사는데 돈이 있어야지. 규칙은 지켜야 해. 오늘 오후에 직접 가보겠네. 비서가 태블릿에 메모를 입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일정 잡아드릴게요. 둘은 나란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오래된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춘자는 안으로 들어가 거울을 마주합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패인 눈과 주름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춘자는 또다시 생각에 잠깁니다. 돈으로 세운 성은 크다. 건물 5채, 은행 예금, 주식까지. 이 나이에 이만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삐그덕거리며 올라가는 동안 춘자의 마음속에는 묘한 공허함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문득 안이 비어 보일 때가 있어.
마치 큰 집에 혼자 사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립니다. 춘자는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장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춘자는 그중 하나를 집어듭니다. 땡땡동 원룸 관리 대장.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302호에서 멈춥니다. 이서연 21, 이하연 17. 세입자 명단에 적힌 이름입니다. 춘자는 그 이름들을 한참 바라봅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아마도 자매겠지요. 부모 없이 둘이 사는 걸까요? 춘자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덮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월세를 받는 게 내 일이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집니다. 춘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서울의 아침이 분주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그저 하루를 버텨냅니다. 춘자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표지가 달아해진 수첩. 첫 페이지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입니다. 1998년 3월 은희에게 용돈 5만 원. 춘자의 손이 떨립니다. 딸의 이름 은희. 벌써 20여 년 전 일입니다.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그때 춘자는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뚝 끊기고 외상값은 돌아오지 않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때 은희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를 도와가게 정리를 했고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딸에게 다정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산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딸의 말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희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 춘자는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라고 대답했습니다. 은희가 친구 문제로 고민한다고 하면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공부나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은희가 19이 되던 해 집을 나갔습니다. 쪽지 하나 남기지 않고. 춘자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은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공장 화재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사망자 명단에 은희의 나이와 비슷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게 딸일 거라고,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춘자는 수첩을 천천히 덮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이미 말라버린 눈입니다. 춘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래, 난 살아남았어. 그게 내 자랑이야.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옵니다. 사장님, 땡땡동 원룸 가실 시간입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깁니다. 302호. 4달 밀린 월세. 이서연과 이하연. 춘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묘한 예감이 듭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춘자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며 사무실 문을 닫습니다. 땡땡동 원룸 건물 앞에 춘자와 비서가 도착합니다. 오후 햇살이 건물 외벽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낡은 건물이지만 춘자에게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15년 전 이 건물을 샀을 때만 해도 주변이 한산했는데 이제는 대학가 근처라 원룸 수요가 꾸준합니다. 비서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복도, 형광등 불빛이 어둑합니다.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하자 302호 문패가 보입니다. 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띠링띠링. 안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서둘러 움직이는 발소리, 무언가 정리하는 소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이 열립니다. 문틈 사이로 젊은 여자가 얼굴을 내밉니다. 이서연 21. 남색 편의점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막 들어온 듯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합니다. 네.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춘자를 알아본 모양입니다. 춘자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월세가 넉 달이요. 오늘 얘기 좀 해야겠네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동생 수능만 지나면 제가 일 더 구해서 꼭 갚을게요. 그때 방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니, 누구야? 문이 조금 더 열리고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소녀가 얼굴을 내밉니다. 이하연 17. 짧게 자른 머리, 맑은 눈동자. 춘자를 보자 하연도 얼어붙습니다. 언니, 제가 알바 더 구해볼게. 주말에 전단지 돌리는 것도 할 수 있어. 춘자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둘러봅니다. 비좁은 원룸. 낡은 책상 위에 교과서와 문제집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구석에는 컵라면 몇 개가 놓여 있고 여름인데도 선풍기 하나가 전부입니다. 에어컨은 없습니다. 춘자의 시선이 책상 옆 작은 선반에 멈춥니다. 거기 깨끗하게 개켜진 흰 손수건이 놓여 있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손수건. 하지만 정성스럽게 다림질이 되어 있습니다. 춘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건. 춘자가 무심코 손수건을 가리키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엄마 유품이에요. 병원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엄마가 그거 하나만 꼭 쥐고 계셨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지고 다니셨던 거래요. 춘자는 손수건을 자세히 봅니다. 모서리에 수놓인 작은 꽃무늬. 그 무늬가 낯익습니다. 아니,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건 춘자가 30년 전 옷가게에서 팔던 천으로 만든 것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무늬였습니다. 춘자는 그 천으로 손수건을 여러 장 만들어 손님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예쁜 하나를 딸 은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의 여름이었지. 은희가 15이었나. 생일 선물로 뭘 원하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만든 거면 뭐든 좋다고 했어. 춘자는 당시 바쁘다는 핑계로 큰 선물은 못 해줬습니다. 대신 손수건 하나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모서리에 은희의 이름 이니셜 의를 자수로 새겨 넣으며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그 손수건을 받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수건이 여기 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스며듭니다. 오후 5시쯤 되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채우고 손수건 위로도 내려앉습니다. 춘자의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춘자는 입을 열려다 말고 다시 닫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태블릿을 들이밉니다. 사장님, 독촉장 전달하시겠습니까? 춘자는 비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저어 물립니다. 그리고 서연과 하연을 번갈아 봅니다. 두 자매의 눈빛. 불안함과 두려움 하지만 어딘가 의연함도 담겨 있습니다. 춘자는 그 눈빛에서 누군가를 봅니다. 오래전 집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은희의 눈빛. 규칙은 규칙이야. 월세는 받아야 해. 그게 내 일이고 그게 옳은 거야. 춘자는 속으로 되뇌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말이 튀어나옵니다.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작년 겨울이요. 폐렴이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월세를.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작년 겨울.
춘자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건물 관리하고 장부 정리하고 은행에 다녀오고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춘자는 말없이 돌아섭니다. 비서가 당황하며 뒤따라옵니다. 사장님, 독촉장은요? 오늘은 그냥 가자. 네. 하지만 넉 달이나. 다음 주에 다시 온다. 그때 얘기하지. 춘자는 계단을 내려가며 손수건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저 무늬, 저 색깔, 저 크기. 모두 일치합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절 저런 손수건이 흔했으니까요. 춘자 가게만 팔던 게 아니니까요. 그래, 그냥 우연이야. 그 애는 죽었어. 20년 전에.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우연일까? 건물을 나서며 춘자는 뒤를 돌아봅니다. 3층 302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왠지 춘자의 눈에는 크게 보입니다. 그 불빛 안에서 두 자매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겠지요. 컵라면을 끓이거나 편의점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데우거나. 춘자는 비서에게 말합니다. 저 건물 관리비 내역 좀 가져와. 지난 1년치. 네. 갑자기요? 그냥 확인 좀 해보려고. 차에 타며 춘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집니다. 서울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춘자의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물들어갑니다. 오래전 잊으려 애썼던 기억, 묻어두려 했던 그리움, 그리고 혹시 모를 희망. 은희야, 혹시 내가 살아있었던 거니? 차는 저물어가는 서울 거리를 달립니다. 춘자는 가방 속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 안쪽 작은 주머니에서 색바른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30년 전 은희가 10살 때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 춘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다음 주에 꼭 확인해야겠다. 그날 밤 춘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그 손수건 생각뿐입니다. 새벽 2시 춘자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거실 장롱 위 먼지 쌓인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입니다. 춘자는 의자를 끌어와 상자를 내립니다. 무겁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옵니다. 안에는 옛날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은희가 태어났을 때, 돌잔치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하나하나 꺼내보는 춘자의 손이 떨립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춘자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90년대 중반쯤 찍은 것 같습니다. 춘자가 한복 치마를 입고 있고 옆에 은희가 서 있습니다. 15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추석 명절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춘자의 눈이 사진 한 귀퉁이에 멈춥니다. 은희의 손에 들린 흰 손수건. 춘자는 돋보기를 가져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희미하지만 손수건 모서리에 수놓인 꽃무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 의희. 춘자가 직접 수놓은 이니셜입니다. 똑같아. 춘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302호에 있던 그 손수건은 분명 춘자가 은희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연과 하연의 엄마가 은희였다는 말입니까? 춘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은희가 살아있었던 거야. 그 애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인생을 살았던 거구나. 하지만 이제 은희는 없습니다. 작년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춘자가 찾기도 전에, 화해하기도 전에. 춘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낍니다. 20년 만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는 다시 땡땡동 원룸으로 향합니다. 비서에게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해 302호 초인종을 누릅니다. 이번에는 하연이 문을 엽니다. 아, 할머니. 하연이 당황하며 문을 열어줍니다. 방 안에는 서연이 없습니다. 아마 편의점 일을 하러 간 모양입니다. 하연은 교복을 입고 학교 가려던 참인 듯합니다. 언니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다. 춘자는 선반 위 손수건을 가리킵니다. 저 손수건 할머니가 좀 자세히 봐도 될까? 하연이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가져옵니다. 춘자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창가로 갑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손수건의 디테일이 더 잘 보입니다. 모서리 꽃무늬, 천의 재질, 그리고 자수. 춘자의 손이 멈춥니다. 자수 부분이 일부 지워져 있습니다. 의희의 마지막 획, 이 부분이 실밥이 풀려 흐릿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춘자는 압니다. 이 자수를 누가 놓았는지. 30년 전 춘자 자신이 바늘에 실을 꿰어 한 땀 한 땀 새긴 것입니다. 이건 춘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연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춘자는 고개를 들어 하연을 봅니다. 맑은 눈, 짧은 머리, 약간 처진 어깨.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은희와 닮았습니다. 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뭐였니? 김은희요. 왜요?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김은희. 춘자의 성을 따른 이름입니다. 춘자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제 확실합니다. 서연과 하연은 은희의 딸들입니다. 춘자의 손녀들입니다. 이건 내가 그 애에게 준 거란다. 네.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서연이 편의점 가방을 들고 들어옵니다. 춘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장님, 어떡해. 춘자는 손수건을 꼭 쥐고 서연을 똑바로 봅니다. 서연의 얼굴에도 은희의 흔적이 보입니다. 눈매, 코, 입술 모양. 은희가 20살 때 모습과 비슷합니다. 너희 엄마가 김은희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런데 어떡해. 나는 은희 엄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집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립니다. 서연과 하연이 얼어붙은 듯 춘자를 바라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할머니가 우리 외할머니라고요?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을 내밉니다. 이 손수건, 은희가 15살 생일날 내가 만들어준 거란다. 여기 자수 보이지? 의희라고 새긴 거야. 내 손으로. 서연이 손수건을 받아듭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엄마가 외할머니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지만 연락처도 몰랐고 어디 사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 손수건이랑 몇 장의 사진만 남기고 가셨어요. 춘자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은희가 자신을 찾으려 했다니.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춘자가 이사를 여러 번 다녔고 전화번호도 바꿨고 가게 이름도 바꿨으니까요. 은희는 끝내 엄마를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춘자는 오열합니다. 서연과 하연도 같이 웁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차소리,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오지만 방 안은 오직 울음소리뿐입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비서입니다. 사장님 계신가요? 오늘 다른 일정이.
춘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문을 열자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서 있습니다. 사장님, 감상은 집에서 하시죠. 체납 고지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넘기면 바로 명도 들어갑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밉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입니다. 하연이 뒤에서 울먹이며 말합니다. 우릴 쫓아낸다고요? 춘자는 비서를 노려봅니다. 지금 당장 나가. 네. 하지만 규정이. 나가라고. 춘자의 목소리에 비서가 움찔합니다. 춘자는 문을 쾅 닫고 다시 두 자매에게로 돌아섭니다. 너희를 쫓아내지 않아. 절대로. 너희는 내 손녀들이야. 이제 내가 지켜줄 거야. 서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할머니, 저희 괜찮아요. 월세는 꼭 갚을게요. 그냥. 됐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춘자는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따스합니다. 하지만 춘자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기쁨과 슬픔, 후회와 다짐이 뒤섞여 있습니다. 규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 아이들의 눈이 은희와 닮았어. 나는 엄마로서 실격이었지. 이제라도 할머니로서는 제대로 해야 해. 춘자는 두 손녀의 손을 꼭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춘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날 저녁 춘자는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책상에 앉아 각 건물의 장부를 펼쳐놓습니다. 땡땡동 원룸관리대장, 월세 납부 내역, 연체자 명단. 비서가 정리해둔 서류들입니다. 춘자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302호 이서연. 연체 4개월. 독촉 문자 발송 완료. 명도 예정.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춘자는 다른 호수들도 확인합니다. 205호 연체 2개월. 108호 연체 3개월. 생각보다 연체자가 많습니다. 춘자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이 건물은 대학가 근처라 공실이 거의 없고 세입자들도 비교적 성실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체자가 이렇게 늘었다니 이상합니다. 춘자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오래된 장부를 꺼냅니다. 작년까지는 춘자가 직접 관리하던 장부입니다. 올해부터 비서에게 일임했는데 두 장부를 대조해보니 차이가 보입니다. 205호 김모 씨, 작년까지는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월세를 미리 내는 성실한 세입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자기 2개월 연체로 찍혀 있습니다. 108호 박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째 거주 중인 모범 세입자인데 3개월 연체라니요. 뭔가 잘못됐어. 춘자는 책상을 탁 칩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를 불러드립니다. 장부, 원본 가져와. 비서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원본이요? 지금 보시는 게 원본인데요. 아니야. 은행 입금 내역하고 대조할 수 있는 원본 말이야. 회계 장부 전부 가져와. 아, 그건 회계팀에 맡겨놔서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비서가 서둘러 나갑니다. 춘자는 비서의 뒷모습을 보며 의심이 듭니다. 왜 당황하는 걸까요? 원본 장부쯤이야 바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춘자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시장통 단골 박 여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박 여사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동네 소식통으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땡땡동 원룸 근처에서도 장사를 하니 세입자들 사정을 잘 알 것입니다. 여보세요, 박 여사. 나 춘자야. 아이고, 춘자 씨. 오래간만이네. 무슨 일이야? 그 땡땡동 원룸 있잖아. 거기 302호 사는 애들 아나? 아, 편의점에서 일하는 그 언니? 알지. 성실한 애야. 밤늦게까지 일하고 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이 해.
그 애가 월세를 밀렸다던데? 응, 그럴 리가. 내가 아는 한 매달 쪽에서라도 꼬박꼬박 넣었는데. 작년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푼이라도 모으려고 애쓰더라고. 춘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확실해? 그럼. 우리 가게에 가끔 반찬 사러 오는데 돈 아끼려고 제일 싼 것만 골라. 그러면서도 월세만큼은 꼭 챙긴다고 하더라고. 춘자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깁니다. 서연이 월세를 냈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장부에는 연체로 기록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춘자는 직접 땡땡동 원룸으로 향합니다. 건물 경비실에 들릅니다. 경비 아저씨가 신문을 보다가 춘자를 알아봅니다. 아,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아저씨,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세입자들 월세 낼 때 어떻게 내나요? 보통 계좌이체 하죠. 가끔 현금으로 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현금으로요? 네. 비서 양반이 가끔 들러서 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받아가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이상하다 싶었는데 사장님이 시킨 일이라길래 그러려니 했죠. 춘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언제부터였나요? 올해 초부터인가. 한 서너 번 본 것 같은데요. 춘자는 경비실을 나와 차에 앉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비서가 현금을 빼돌렸다는 말입니까? 세입자들은 성실히 월세를 냈는데 비서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까? 그리고 장부에는 연체로 기록해둔 것입니까? 내가 번 돈을 지키겠다며 사람을 믿지 않았어. 그런데 결국 잘못된 사람을 믿었구나. 춘자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20년 넘게 사업을 하며 온갖 사람들을 봤습니다. 사기꾼도 만났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했고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조금씩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비서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춘자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엽니다. 땡땡동 원룸 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서연의 이름으로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석 달 전, 두 달 전, 한 달 전. 금액은 적지만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분할 납부였던 것입니다. 이 애가 정말 열심히 냈구나. 춘자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서연은 성실히 월세를 냈습니다. 한 번에 못 내더라도 쪼개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그걸 연체로 기록했고 명도까지 추진했습니다. 만약 춘자가 손수건을 보지 못했다면 서연과 하연은 집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춘자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비서는 아직 회계 서류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변명합니다. 회계팀이 감사 중이라서 자료를 못 찾겠대요. 다음 주에는 됐어. 춘자가 차갑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모든 장부 원본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은행 입출금 내역, 현금 수령 내역, 전부. 하나라도 빠지면 그때는 경찰 부르는 거야. 비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을. 내일 아침까지. 춘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 앉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사무실을 나갑니다. 춘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집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입니다. 은희야, 내 딸들을 지켜주지 못할 뻔했어. 내가 그렇게 소중히 키운 아이들을. 내가 또 실수할 뻔했어. 춘자는 책상 서랍에서 손수건 사진을 꺼냅니다. 은희가 웃고 있는 사진. 손에 흰 손수건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은희. 춘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게. 약속해. 밤이 깊어갑니다. 사무실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습니다. 춘자는 밤새 각종 서류를 확인합니다. 비서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증거를 모읍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책상 위 달력을 봅니다. 하연의 수능이 2달 남았습니다. 서연의 편의점 야간 근무 스케줄표가 떠오릅니다. 두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엄마 없이 외할머니도 모른 채 단둘이서 버텨온 시간들. 춘자는 결심합니다. 이제 그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돈으로 쌓은 성은 차가웠지만 이제는 사람으로 채운 집을 만들겠다고. 창밖 하늘에 별이 뜹니다. 춘자는 별을 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은희야, 엄마가 이제 할 일을 할게. 사흘 뒤 아침 9시. 춘자는 비서에게서 장부를 받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회계 자료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현금 수령 내역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춘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합니다. 직접 조사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춘자의 핸드폰으로 경비 아저씨의 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용역업체 사람들이 302호 앞에 와 있어요. 명도 집행한다고. 뭐라고요? 춘자는 황급히 차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땡땡동 원룸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춘자는 악셀을 밟으며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연결이 안 됩니다. 설마 비서가 먼저 움직인 건가? 춘자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춘자는 핸들을 꽉 쥡니다. 제발 늦지 않기를. 제발 아이들이 무사하기를. 건물 앞에 도착하자 용역업체 트럭이 보입니다. 덩치 큰 남자 셋이 짐을 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자는 차에서 뛰어내려 계단을 올라갑니다. 숨이 차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3층 복도 302호 앞. 비서가 서류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용역업체 직원들. 그리고 문 앞을 막고 선 서연. 안 돼요. 안 돼요. 서연이 문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입니다. 뒤에서 하연이 언니 옷자락을 붙잡으며 떨고 있습니다. 조금만요. 동생 시험만 끝나면 제가 꼭 갚을게요. 비서가 차갑게 말합니다. 명도 집행합니다. 법원 판결 나왔으니까 비켜주세요. 부탁드려요. 제발요.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합니다. 교복을 입은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2달 뒤면 수능입니다. 이 시기에 집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춘자가 복도 끝에서 나타납니다. 멈춰. 모두의 시선이 춘자에게 쏠립니다. 비서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춘자는 숨을 몰아쉬며 앞으로 걸어갑니다. 용역업체 직원들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누가 명도 집행하라고 했나? 비서가 서류를 내밉니다. 사장님께서 지시하셨잖아요. 넉 달 연체니까 법적 조치 취하라고. 내가 언제? 지난주에 사무실에서. 춘자가 비서의 말을 자릅니다. 나는 명도하라고 한 적 없어.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지. 하지만 규정대로 하라고. 규정은 내가 바꾼다. 춘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비서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사장님 감정에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내가 빼돌린 돈 다 토해내. 순간 복도가 조용해집니다. 용역업체 직원들도 서연과 하연도 모두 얼어붙습니다. 비서가 얼버무립니다. 무슨 말씀을? 억울합니다. 사장님이 확인 안 하셔서. 춘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은행 입금 내역. 302호 이서연 명의로 석 달간 꾸준히 입금됐어. 그런데 장부에는 연체로 찍혀 있지. 또 경비 아저씨 증언.
내가 현금으로 관리비 명목 돈 받아갔다는 거. 녹취도 있어. 춘자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비서 양반이 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받아가더라고요. 사장님 지시라길래 그러려니 했죠.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건. 그리고 이건 내 통장 사본이야. 내 변호사가 어제 받아왔지. 석 달 전부터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된 출처 불명의 돈. 설명해봐. 비서가 말문이 막힙니다. 춘자는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내 건물 앞에서 내 손녀들을 내쫓겠다고? 순간 복도에 정적이 흐릅니다. 서연과 하연이 동시에 춘자를 봅니다. 손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춘자는 두 아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68의 노인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 용역업체 직원들도 비서도 모두 숨을 죽입니다. 미안하다. 너희 엄마 은희는 내 딸이었다. 서연이 입을 막습니다. 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춘자는 계속 말합니다. 20년 전 나는 돈을 줬느라 딸을 잃었어.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지. 그리고 딸이 죽은 줄만 알았어. 하지만 은희는 살아서 너희를 낳았고, 너희를 키웠고, 너희에게 이 손수건을 남겼어. 나를 찾으라고. 춘자는 품에서 흰 손수건을 꺼냅니다. 며칠 전 서연에게 잠깐 빌려달라고 했던 그 손수건입니다. 춘자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머니 역할을 하고 싶구나. 너희를 지키고 싶어. 서연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연도 같이 웁니다. 춘자도 눈물을 흘립니다. 세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껴앉습니다. 복도 등불이 반짝이고 창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조용히 물러갑니다. 이건 그들이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비서는 서류를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칩니다. 사장님, 저는. 춘자가 일어섭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지만 눈빛은 단호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사표 내. 그리고 빼돌린 돈 전액 반환해.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횡령죄로.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안 돼. 너는 가난한 사람들 돈을 훔쳤어. 그것도 내 이름으로. 용서 못해. 비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춘자는 서연과 하연의 손을 잡습니다. 들어가자. 오늘은 할머니가 밥 해줄게. 할머니. 하연이 춘자의 손을 꽉 쥡니다. 따뜻합니다. 춘자는 처음으로 할머니라는 호칭이 이렇게 좋은 줄 압니다. 돈으로도 건물로도 살 수 없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 302호 문이 열립니다. 춘자는 오랜만에 이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좁고 낡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입니다. 이곳은 손녀들이 사는 집입니다. 은희의 딸들이 울고 웃으며 지낸 공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야. 약속해. 춘자는 두 아이를 꼭 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갑니다. 오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춥니다. 그날 오후 춘자는 두 손녀를 데리고 남부터미널 근처 낡은 분식집으로 갑니다. 30년 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춘자가 은희와 자주 오던 곳이기도 합니다. 좁은 테이블에 셋이 둘러앉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춘자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아이고, 춘자 씨 아녀. 얼마만이요? 오래됐지요. 떡볶이하고 김밥 3인분 주세요. 주문을 하고 춘자는 두 손녀를 바라봅니다. 서연은 여전히 눈이 퉁퉁 부어 있고 하연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은희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너희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희 엄마 얘기 많이 안 해주셨어요.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물어보지 못했고요. 춘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터미널 앞 풍경이 그대로입니다. 버스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춘자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은희는 IMF 때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대학 갈 형편이 안 됐지. 나도 가게가 어려워서 도와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은희는 공장에 취직했단다. 의류 공장이었어. 춘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도 장사한다고, 돈 벌어야 산다고. 아이를 제대로 안 돌봤어. 은희가 공장에서 야근하고 집에 와도 나는 장부 정리하느라 바빴지. 은희가 힘들다고 말해도 나는 다들 그렇게 산다고만 했어. 떡볶이가 나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은희가 20살 되던 해 집을 나갔어. 아무 말도 없이. 나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 경찰서도 가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하지만 은희는 나타나지 않았어. 춘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공장 화재 사고 소식이 들렸어. 신원 미상 사망자 중에 은희 또래 여자가 있었어. 나는 그게 은희라고 생각했단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냥 포기했어. 서연이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그런데 엄마는 살아계셨어요. 저희를 낳고 키우셨어요. 그래. 은희는 살아있었어. 내가 모르는 곳에서 너희를 낳고 힘들게 키웠지. 혼자서. 춘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은희가 15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손에 흰 손수건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 이 손수건, 은희 15살 생일날 내가 만들어준 거야. 그때는 돈이 없어서 큰 선물은 못 해줬어. 대신 천을 사다가 정성껏 만들었지. 모서리에 은희 이름도 수놓고. 하연이 자신이 쥐고 있던 손수건을 펼칩니다. 바랜 천, 흐릿한 자수. 하지만 여전히 의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엄마가 이걸 계속 가지고 계셨구나. 그래. 나한테 미웠을 텐데도 이걸 버리지 않았어. 그게 은희였어.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아이. 춘자는 떡볶이를 한 입 먹습니다. 맵습니다. 눈물이 나는지 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를 찾으려고 했었나요? 그랬다고 들었어.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너희 엄마가 작년에 건물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봤다더구나. 하지만 내 이름은 몰랐던 거지. 내가 여러 번 이사를 다녔고 성도 재혼하면서 바꿨으니까. 서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니? 언젠가 너희 외할머니를 만나게 되면 이 손수건을 보여주라고요. 그럼 알아보실 거라고. 춘자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은희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기억했다니. 그리고 딸들에게 할머니를 찾으라고 했다니. 그런데 저희는 할머니 이름도 얼굴도 몰랐어요. 그냥 이 손수건만 소중히 간직했죠. 하연이 손수건을 쓰다듬습니다. 언니 저거. 서연이 손수건을 뒤집습니다. 안감 쪽 모서리가 살짝 뜯어져 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실밥을 풀자 안에서 얇은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춘자가 놀라 사진을 받아듭니다.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은희입니다. 20살쯤 되어 보입니다. 아기는 아마도 서연이겠지요. 사진을 뒤집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입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 오래되어 흐릿하지만 읽을 수 있습니다. 엄마, 미워했지만 닮고 싶었어요. 내 딸들이 커서 할머니를 찾게 되면 이 손수건을 보여주세요. 엄마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은희. 춘자는 사진을 떨어뜨립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연이 얼른 사진을 집어듭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쓴 편지. 하연이 울먹입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사랑하셨구나. 춘자는 테이블에 엎드려 오열합니다. 분식집 안이 조용해집니다. 주인 할머니도 다른 손님들도 모두 춘자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은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춘자는 평생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2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슬픔이 녹아내립니다. 딸을 잃은 슬픔, 딸에게 잘못한 후회, 그리고 이제야 손녀들을 만난 기쁨. 모든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옵니다. 서연과 하연도 같이 웁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떡볶이는 식어가고 김밥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한참 뒤 춘자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듭니다. 은희야,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내가 찾고 싶었을 때 못 찾아줬어. 하지만 이제라도 내 딸들은 내가 지킬게. 춘자는 두 손녀의 손을 잡습니다. 너희 엄마가 못 받은 사랑, 내가 너희에게 줄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희가 살아있어서 너희를 만나게 돼서. 창밖으로 버스가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또 탑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춘자의 인생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돈은 성을 지키지 못해. 사람만이 지켜주는 거야. 은희야, 이제야 깨달았어. 춘자는 사진을 소중히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서연에게 돌려줍니다. 이건 너희가 간직해라.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니까. 하연이 손수건을 받아듭니다. 할머니,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춘자는 미소 짓습니다. 살면 돼. 엄마가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다음 주 월요일 춘자는 사무실에 변호사를 불러들입니다. 책상 위에는 비서의 횡령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은행 입출금 내역, 경비 아저씨 녹취록, 세입자들의 증언서.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충분합니다. 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금액도 상당하네요. 춘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행하세요. 합의 같은 건 생각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뒤 춘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맑은 가을 하늘입니다. 춘자는 비서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겁니다. 내일까지 빼돌린 돈 전액 반환해. 안 그러면 고소 들어가. 전화 너머로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가족도 있고, 세입자들도 가족 있어. 내가 훔친 돈으로 밥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말이야. 하지만 세입자들도 연체한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다 확인했는걸요. 춘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야. 내 탐욕이 죄지. 내일 오후까지 입금 안 되면 바로 고소 들어간다. 춘자는 전화를 끊고 땡땡동 원룸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관리인 박 씨를 만납니다. 박 씨, 이거 302호 문 앞에 붙여주세요. 춘자는 새로 작성한 공지문을 건넵니다. 관리인이 공지문을 읽어봅니다.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사장님, 이게 정말... 그래요. 제대로 읽고 붙여주세요. 크게 읽어서 다른 세입자들도 다 들을 수 있게요. 관리인 박 씨는 계단을 올라가 302호 문 앞에 섭니다. 복도에 몇몇 세입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무슨 일인가 궁금한 표정입니다. 박 씨가 공지문을 문에 붙이며 큰 소리로 읽습니다. 302호 이서연이 하연 세입자 관련 공지입니다. 미납 월세 전액 탕감 및 장학 지원으로 전환합니다. 집세는 향후 1년간 면제, 이후 반값으로 조정합니다. 복도가 술렁입니다. 세입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봅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302호 문이 열리고 서연이 얼굴을 내밉니다. 이게 무슨... 춘자가 계단 위로 올라옵니다. 할머니 결정이야. 거부하지 마. 하지만 저희가 그냥 받을 수는... 춘자는 서연의 말을 막습니다. 내 엄마에게 해주지 못한 걸 너희에게라도 해주고 싶구나. 할머니한테 기회를 줘다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연이 뒤에서 나와 할머니를 꼭 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춘자는 하연의 등을 토닥입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비좁고 낡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정리되어 있습니다. 책상 위에 하연의 모의고사 성적표가 테이프로 덧대어 붙어 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이어붙인 흔적입니다. 이게 뭐니? 하연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합니다. 지난주 모의고사인데 성적이 안 좋아서 찢었다가 다시 붙였어요. 언니가 화낼까 봐요. 춘자는 성적표를 자세히 봅니다. 국어 3등급, 수학 4등급, 영어 2등급. 결코 나쁜 성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이 정도 성적을 유지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잘했어. 충분히 잘했어. 아니에요. 전 더 잘해야 해요. 장학금 받아야 대학 갈 수 있으니까요. 춘자는 하연의 어깨를 잡습니다. 하연아, 이제 장학금 걱정은 하지 마. 할머니가 장학금 계좌 만들어줄게. 내 이름으로. 네. 대학 등록금, 생활비 다 할머니가 대줄 거야. 내가 공부만 하면 돼. 서연이 손을 내젓습니다. 할머니, 그건 너무... 저희가 이래서 갚을게요. 춘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이건 빚이 아니라 할머니의 책임이야. 내 엄마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너희에게 해주는 거야. 춘자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냅니다. 어제 만들어 왔어. 이하연 명의 장학금 통장. 이미 500만 원 넣어뒀어. 수능 끝나면 더 넣어줄게. 하연이 통장을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평생 이런 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 하연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서연도 같이 웁니다. 춘자는 두 아이를 안습니다. 세 사람 사이로 오래된 빈자리가 서서히 채워집니다. 은희가 남긴 빈자리, 가족이 없어 생긴 빈자리. 이제 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 저도 열심히 일할게요. 동생 대학 등록금은 제가. 춘자는 서연의 말을 막습니다. 서연아, 넌 이제 어른이 됐어. 하지만 어른은 혼자 되는 게 아니야. 함께 어른이 되는 거란다. 할머니도 배우고 있어. 너희한테서. 춘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녁 노을이 집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내 엄마 은희도 혼자 어른이 되려고 했어. 나한테 기댈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걸 몰랐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너희는 다르게 키우고 싶구나. 춘자는 두 손녀와 함께 작은 식탁에 앉습니다.
서연이 컵라면을 끓이려 하자 춘자가 말립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살게.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된 밥 먹자. 괜찮아요. 저희 이거 먹는 거 익숙해요. 이제 익숙해지지 마.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고, 제대로 살아야지. 춘자는 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을 떠올립니다. 손녀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이렇게 당연한 일이 춘자에게는 새로운 행복입니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바람이 시원합니다. 문 앞에 붙은 공지문이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다른 세입자들이 지나가며 공지문을 읽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세상이 변하나 봐. 건물주가 저럴 수도 있구나. 춘자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짓습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춘자가 변한 것입니다. 돈만 쫓던 삶에서 사람을 보는 삶으로. 이제 춘자의 건물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깁니다. 사람을 우선한다. 그것이 앞으로 춘자가 지킬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석 달 뒤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을지로 상가 옥상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들, 땡땡동 원룸 세입자들, 그리고 춘자와 두 손녀.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상가 옥상 입구에 새로운 현판이 걸립니다. 은희 장학재단. 춘자가 딸의 이름으로 만든 재단입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세입자들을 돕는 재단. 춘자가 평생 모은 재산 중 절반을 출연했습니다. 박 여사가 박수를 치며 다가옵니다. 춘자 씨, 대단해요. 이런 일을 하다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늦게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현판 제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춘자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울 풍경을 바라봅니다. 남산타워가 보이고 한강이 저 멀리 흐릅니다. 라디오에서는 남진의 가슴 아프게가 흘러나옵니다. 춘자가 좋아하던 노래입니다. 서연과 하연이 다가옵니다. 하연은 수능을 마치고 한결 밝아진 얼굴입니다. 서연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줄이고 낮 시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춘자의 도움으로 생활이 안정되며 두 자매의 얼굴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추워요. 안으로 들어가요. 하연이 춘자의 팔을 잡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자. 오늘 같은 날은 여기서 엄마 생각 좀 해야지. 세 사람은 난간에 나란히 섭니다. 바람이 붑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입니다. 엄마가 보고 계실까요?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묻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기뻐하고 있을 거야. 너희가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춘자는 품에서 오래된 손수건을 꺼냅니다. 은희에게 주었던 그 손수건. 이제는 춘자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손수건을 펼치자 바람에 살랑입니다. 은희야, 엄마가 이제야 제대로 하는 것 같다. 내가 바랐던 대로 내 딸들을 지켜주고 있어. 미안하고 고맙다.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닙니다.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302호로 돌아옵니다. 방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 책상과 의자, 따뜻한 이불, 작은 냉장고. 춘자가 하나씩 채워준 것들입니다. 벽에는 흰 손수건과 은희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하연이 키우는 다육이입니다. 작지만 꾸준히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이 가족처럼. 춘자는 부엌에 섭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특별한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미역국입니다. 은희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미역국. 춘자가 만들어주던 그 맛을 기억하며 만듭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다가옵니다. 춘자는 서연에게 팔을 다듬게 하고
자신은 미역을 불립니다. 하연은 책상에서 대학 입시 자료를 봅니다. 장학금이 생기며 하연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회복지학과 가고 싶어요. 하연이 자료를 들고 다가옵니다. 춘자가 묻습니다. 왜 사회복지? 저희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춘자는 하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미역국이 끓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집니다. 춘자는 밥을 세 그릇 담고 국을 떠서 상에 올립니다. 작은 식탁이지만 세 사람이 둘러앉기에는 충분합니다. 자, 먹자. 오늘부터는 제가 어른이에요. 서연이 숟가락을 들며 말합니다. 춘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어른은 혼자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니. 함께 어른이 되는 거야. 우리 셋이서. 세 사람은 미역국을 떠먹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합니다. 하연이 감탄합니다. 할머니, 우리 집 냄새가 생겼어요. 진짜 집 냄새요. 춘자는 미소 짓습니다. 집 냄새, 가족의 냄새. 춘자가 평생 잊고 살았던 그 따뜻함. 이제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서연이 말합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엄마 기일이에요. 같이 성묘 가요. 그래야지. 당연히 가야지. 춘자는 손수건 액자를 바라봅니다. 은희의 사진 옆에 걸린 손수건. 세월에 바랬지만 여전히 소중한 물건입니다. 은희야, 잘 보고 있지? 내 딸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 이제야 집이 되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집니다. 상가 지붕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햇살. 아름답습니다. 춘자는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춘자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냅니다. 이거 너희 줄 게 있어. 서연이 서류를 받아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땡땡동 원룸 건물. 그리고 거기에는 이서연과 이하연의 이름이 공동 소유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이 건물 너희 거야. 할머니가 죽으면 너희한테 가는 거 아니라 지금 당장 너희 거야. 명예 이전했어. 안 돼요. 할머니, 이건 너무. 춘자는 손을 들어 말을 막습니다. 이건 할머니 결정이야. 은희가 받았어야 할 거였어. 이제 너희가 받는 거야. 그리고 이 건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은희 장학재단처럼. 서연이 서류를 꼭 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연도 같이 웁니다. 춘자는 두 아이를 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충분해. 너희가 있어서 은희를 다시 만난 것 같아서. 밤이 깊어갑니다. 춘자는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멈춥니다. 서연이 묻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오늘은 여기서 자도 될까? 당연하죠. 할머니 집인데요. 세 사람은 웃습니다. 춘자는 오랜만에 손녀들과 한 방에서 잡니다. 좁지만 따뜻합니다. 이불 속에서 하연이 속삭입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정말 많이. 춘자는 눈을 감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희가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혹은 이 방 어딘가에서 딸의 미소가 느껴집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입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납니다. 춘자는 그 별을 보며 생각합니다. 은희야, 고마워. 내 딸들을 보내줘서. 이제 엄마가 제대로 할게. 복도에 붙은 공지문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새로 쓴 공지문입니다. 이 건물의 첫 번째 규칙 사람을 우선한다. 그것이 이제 춘자의
그리고 서연과 하연의 규칙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규칙보다 마음을. 은희가 가르쳐준 마지막 교훈입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302호 창문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그 불빛 안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잠듭니다. 가족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밤입니다. 오늘 사연도 재밌으셨을까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사연 때 뵙겠습니다. 호호.